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 허디론의 황영명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크게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오늘 마감 상을 보니까 1996.59포인트로 마감됐는데 역시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반등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역시 장중에 3% 이상의 하락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의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많은 또 힘든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시장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시황을 잠깐 짚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 흐름 잠깐 먼저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수급부터 보죠.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현재 매도 포지션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90억 원의 매도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1680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팔지는 않았습니다. 42억 원의 순 매수가 잡혀 있고 기관들은 875억 원의 매도가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흔든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를 잠깐 보게 되면요. 12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바로 전날이었죠. 바로 이제 그 새벽 말고 그 바로 이틀 전으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은 상승으로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 거래일 날 미국 시장이 1%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이어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은 무려 3% 또는 또 이어서 3% 이렇게 하락을 크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관들이 이런 투매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좀 의아합니다. 기관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홀로 이렇게 시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지 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기관들은 사실 수익을 내고 팔까요? 제가 생각할 때 수익을 내고 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손절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관들은 현재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또 그 심리적으로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파니까 같이 팔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매수 잡혀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파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리를 많이 계속 흔들어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들 수급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일단 수급은 잠깐 봤고요. 거래소 시장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흐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1800포인트 정도의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바로 8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건 현재 주봉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보통 이제 상승 추세의 흐름을 가질 때는요. 올라갈 때 폭을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줘요. 2분의 1.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죠. 이번 흐름을 잠깐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주봉상에 이번에 새롭게 올라갔던 이 포인트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을 때 그 흐름을 피보나치 선을 잠깐 이제 그거 보게 되면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일단 지수가 멈췄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50% 지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승폭의 50% 지점. 그 자리가 바로 1990포인트 구간입니다. 1990포인트 구간. 시장이 현재 좀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2000포인트, 그리고 뭐 100포인트 단위마다 우리가 의미를 좀 깊게 두는데, 일반적인 흐름상에서의 표현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은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봉상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내일장 일단 반등 포인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반등, 나와야 되는 그 포인트 자체를 깨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짧은 흐름 안에서의 그 박스권 흐름을 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약 2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움직였었는데, 바로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이 자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 이 안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을 일단 깨졌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주가가 딱 내려서 우리가 과거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본다면, 우리가 이제 5월달이었습니다. 지난 5월달 주가가 올라갔다가 저점을 찍었던 자리, 이 구간대가 저점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최근 들어서 본다면 뭐 8월달에도 역시 아랫꼬리를 물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자리가 바로 현재 이 자리대고요.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섰던 그 지수권, 이 지수권 자리를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653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를 오늘 장중엔 깼지만 결국은 다시 올려줬다는 부분 자체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깨졌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쏘아 올렸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역시 지금 자리, 일단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장에서 만약에 양봉을 한번 올려준다면, 이 흐름 안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금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보이는 700포인트까지 재차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최근 2거래 동안은 투매였어요. 이 투매라는 건 비이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던지지 말아도 될 걸 같이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기본 그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진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투매가 진정되는 자리가 내일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그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주목을 하시고, 지금 불안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내 시장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니까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좀 취약하게 주가가 좀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설 때 또 강하게 또 올라서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장 대응만 잘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황 잡아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벌써 퍼즐 이론 강의가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10강을 진행할 텐데, 지금 앞에서 1강부터 지금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딱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잘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즐 이론,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는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의 퍼즐 이론이 뭐고, 그 다음에 퍼즐 이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까지만 지금 배웠던 거고요. 이 이후에 뻗어나가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퍼즐 이론 틀만 알고 있으면 그 외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퍼즐 이론. 오늘 강의는요, 지난 1강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9강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 나가는 그런 자리를 일단 이번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부터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이론. 물론 1강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TV 잘 켜신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1강부터 그 진행됐던 내용들 중에 알짜배기 포인트만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신 분들도 꼭 집중해서 잘 따라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즐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일단 퍼즐 이론이 뭘까요? 퍼즐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형상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퍼즐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그 퍼즐 조각들을 정리를 해서 아무것도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퍼즐 판이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다 보면은 결국 완성시켜 보면은
그 안에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퍼즐 이론은 다양한 퍼즐 조각을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또는 자녀분들에게 선물을 했던 그 퍼즐판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은 완성되는 그림,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퍼즐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퍼즐 조각, 여기서 말하는 퍼즐 조각은요, 바로 경제,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바로 퍼즐 조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퍼즐은요, 이건 맞춰진 퍼즐이에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완성이 될 텐데, 이 퍼즐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 기업을 선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시죠. 자, 이 첫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릴 적에 했던 그 퍼즐판이 보일 겁니다. 이 퍼즐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퍼즐판만 딱 보고서 이 퍼즐판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화면을 보시죠. 두 번째 화면에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지금 뭐가 보입니까? 어린아이 두 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어린아이, 한 명의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는 머리 색깔이 주황색이네요. 그죠? 갈색.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네요. 이런 것조차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퍼즐판을 맞춰보다 보면은 이렇게 완성된 퍼즐판이 나오게 되죠. 퍼즐 조각이 완성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두 명만 보였는데 완성된 화면을 보니까 어린아이 두 명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죠. 먹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성된 퍼즐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두 명의 어린아이가 라면을 앞에 놓고 쳐다보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바로 라면을 맛있게 먹겠죠. 그 다음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 경제, 산업에 대한 어떤 퍼즐 조각들을 맞춰놓게 되면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이 하나의 그림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을 먹겠구나. 또는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겠구나. 이런 다양한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1강에서도 아마 이 내용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 분석을 해드릴 때 이 퍼즐판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2014년도 하반기에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 여기 물음표가 돼 있죠. 마지막 퍼즐이 지금 안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퍼즐 조각 하나하나 보니까 왼쪽에는 아르헨티나 선택적인 디폴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메르발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밑에 보니까 주변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보니까 그 아래로 보죠. 미국의 테이퍼링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결국은 2014년도 끝났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금리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아직도.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금리 조기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위에 올라가니까 또 그렇게 되면 $1 환율은 상승하겠네요. 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죠. 위에 보니까 또 역시 하나의 또 퍼즐 그 그림 조각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보니까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 기업. 그리고 밑에 보니까 금 가격 하락. 당연히 금은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퍼즐을 잠깐 조각들을 보게 되면요. 왼쪽 위에 보면 중국 경기부양책 시행이라는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2014년도 하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한류 열풍,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거 하나에 또 퍼즐 조각이 여기 붙어 있고요. 또 오른쪽 보니까 중국 내방기계 화장품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화장품 업체의 실적 개선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업을 선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이 선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모든 퍼즐을 맞춰놓고 마지막에 금가격까지 봤습니다. 심택. 이거 무슨 업체입니까? PCB 업체예요. PCB 업체. PCB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바로 금입니다. 금. 그죠? 그리고 수출 기업. 다양한 퍼즐을 맞춰놓고 보니까 심택이라는 기업이 나온 거예요. 심택.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죠. 심택이라는 기업. 자, 그리고 다음 퍼즐.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실적 확인됐고, 바로 그때가 ACT가 바로 추천주였습니다. 역시 하반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크게 올라갔죠. 이때가 10,000원 미치였는데, 9,000원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하게 종목을 차트를 보고 뽑거나, 또는 뭐 수급을 보고 뽑거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하나의 그 정보들을 맞춰놓고, 이 안에서 가장 합당한 종목이 뭔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야 종목이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만큼 수익을 또 안겨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퍼즐 이론이 바로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바로 퍼즐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즐 이론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퍼즐 이론에서 중요한 건 퍼즐 조각 아니겠습니까? 이 조각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증권사 연구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이 증권사 쪽하고 연구소 이 데이터들 여러분들 분명히 많이 믿을 겁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맞습니다만 제가 이때 퍼즐 이론 1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 분석을 해놓고 추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추천했는데 그 종목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추천의 의미 뭡니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주식이 증권사에서 추천해서 그걸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증권사 연구소 데이터는요, 활용을 하되 객관적인 데이터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화된 정보, 또는 뭐뭐 되었다, 기록했다, 언급했다, 작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만 참고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람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게 다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모두가 그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주관적인 견해를 뽑았는데 이 견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내용들은. 잘 들으세요. 주관적인 데이터는요, 참고만 할 뿐 절대 100% 신뢰하지 말 것. 이게 나오죠. 1강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절대 100% 신뢰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뭐뭐 하는 듯 하다. 전망이다. 이거에 많이 속으시죠? 전망이다. 그리고 판단된다. 이것도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뽑아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에 했던 그 자료 중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바로 2014년도 이제 최경환 경제팀 하반기 정책 코멘트 관련 보고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발췌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겁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다. 사실입니다. 그죠?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자, 그럼 2015년도 예산안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데이터죠. 이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이 사람의 그냥 생각이구나. 자,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된다. 뭡니까? 누구 기대에 못 미쳤습니까? 이 글 쓴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정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주관적인 필자의 생각을 해라, 그런 것들이 아시죠? 바로 국어 시간에, 또는 또 언어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내용이, 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 역시 이제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수치화된 자료죠? 자, 부처는 이제 보면 한국은행 통계청도 있고요. 발표된 내용, 단위,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수치화된 자료예요. 수치화된 자료는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주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쓴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간도의 설명 보니까 주간 요약 해놓고 한국경제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정책 및 초이노믹스 기대감으로 실물 경기 및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건 뭘 토대로 뽑아낸 거예요? 경기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개선되고 있는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이건 뭡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부 설명.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확대됐고 7월 수출 증가율이 확대된 가운데서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는 하반기 들어 세월호 사태에서 벗어나며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개선 국면 진입으로 어떻게 판단된다. 이 판단 나오죠. 이거 뭡니까? 주관적인 데이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에 보이시죠? 주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주관적인 데이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보고서 뭡니까? 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얼마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 앞으로 매출액이 크게 몇 프로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망된다. 뭡니까? 다 주관적인 데이터. 아시겠어요? 그거에 계속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퍼즐 이론을 또 퍼즐판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퍼즐 하나하나를 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예요, 경제. 항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는데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김을 먼저 넣고 그 위에 밥을 얹죠. 그 다음에 야채, 햄 그런 것도 얹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야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밥을 펴바르고 그 다음 그 위에 김을 펴바르고 김밥 완성되겠습니까? 안 돼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순서가. 퍼즐을 맞추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퍼즐판이 있어요. 퍼즐판을 맞출 때 이 안에서부터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퍼즐판이 있으면 우리 어디부터 맞춰야 되냐면 바로 귀퉁이부터 맞춰야 돼요. 귀퉁이부터. 이 조각들이 이 귀퉁이에 들어가는 최소한 모서리에 들어가는 조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쪽 귀퉁이는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옆쪽에 있는 이런 옆쪽 평면 쪽에 있는 귀퉁이 그 조각들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한쪽은 무조건 수직이에요. 직선입니다. 직선. 걔네들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퍼즐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 퍼즐 조각입니다. 경제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세계화 시대, 즉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뭐 세계화 시대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수에 집중된 경제 구조였는데, 현재는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그냥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L 그룹 있죠. 국내에서 껌을 많이 팔아서 성장을 많이 했죠. 국내에서만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의 수출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은 망해요.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판로를 넓혀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과제죠.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점차 해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화면은요,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대해서 얼마나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낸 겁니다. 자,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떨어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유럽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중국은요, 수출 비중이 얼마입니까? 26%예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떨어진 이유도 사실 이 부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미국 무역수지 발표됐죠? 바로 전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흑자가 나오긴 했어요,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바로 앞에 세 글자가 붙어요. 불황형 흑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즉,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컸어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바로 무역수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폭이 거의 18% 나왔어요. 18%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주요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 많이 못했다는 거겠죠. 그 실적 잘 못 나오겠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몰매를 맞았던 거예요, 사실.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패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동남아 22%. 미국은 11% 수출 비중. 나머지도 있죠. 유럽인 9%. 일본, 그 다음 중동, 중남미. 네. 전체적인 그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들의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 한번 언급해 드렸죠.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요.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더 높긴 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 그죠? 몸살을 앓는다. 그런 것처럼 이 미국 경제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의 경제 지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총생산, 바로 GDP입니다. GDP. 엄청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GDP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GDP 잠깐 보시면 GDP는 서프라이즈, 즉 예상치보다 좋아야 좋을까요? 안 좋아야 좋을까요? 좋아야 좋다라고 생각하죠. 예상치보다 당연히 더 좋아져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DP는요.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게 좋아요. 부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만약에 GDP가 예상치보다 좋다. 좋게 나왔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아, 미국 금리는 인상하겠네. 그럼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상치보다 또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아, 미국 금리 인상 못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네 이 상태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 둔화되는 거야,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GDP는요,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고용보고서. 이번 시장의 하락을 가장 크게 주도했던 게 바로 이 고용보고서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명 분명히 드렸죠, 고용보고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용보고서는요, 가계 지출이 뭐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써있죠. 고용보고서를 왜 또 가계 지출하고 같이 묶어서 보느냐? 고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어요. 백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수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지출을. 해봐야 3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300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할까요? 최소한 100 이상은 지출하겠죠. 그렇죠. 가계 지출.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뭡니까? 돈은 번만큼 쓰게 되는 겁니다. 취직을 못했다가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자리 생겼어요. 생겼으면 그만큼 번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중요한 거예요. 고용이 많이 창출됐으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에서야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긴 하지만, 고용보고서 안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실업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취직에 대한 아예 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5년 전에도 저희 집 앞에서, 슈퍼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1년, 그 이후에 1년 후에도 역시 똑같이 그 옷을 입고 똑같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그 다음 년에도 똑같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아예 의사가 없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취업에 대한 의사 자체가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네.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취업에 대한 아예 의사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지금 미국이 몇 %로 잡아놨냐면 올해 5%에서 5.2% 밴드를 잡아놨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 몇 % 나왔죠? 5% 나왔어요.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로 인해서, 그리고 고용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주가가 밀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고리를 아셔야,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개인소득 지출. 이 보고서 앞으로 나올 건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 보고서가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은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이 될 겁니다. 반응 분명히 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개인소득 지출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건 기업의 역시 이윤이 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뽑아서. 바로 물가예요, 물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팅으로 보고 있는 이 물가 지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소득 지출, 가격지수, PC. 이게 발표가 되는데, 개인소득 지출 보고서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 예상치보다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보고서, 이 내용들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강조드렸죠. 꼭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발표할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내구재 주문. 이 내구재라는 건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바로 내구재라고 얘기를 해요.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 비싼 제품이겠죠, 당연히. 자동차, 내구재입니다. 비싸죠.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비쌉니다. 다 내구재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비싼 제품을 지금 할부로라도 사겠습니까?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돈을 내가 벌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싼 제품을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이 내구재 주문, 이게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구재 주문이 증가하는 거예요. 경제회복의 신호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망할 수 있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경제를 봤으면 이제 국내 쪽으로 봐야 되겠죠. 국내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자, 이 내용들,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넛크래커. 넛크래커가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호두까기예요, 호두까기. 그리고 남북분단. 휴전 중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지금은 남북분단이 된 상황이고, 현재 이 38조선을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넛크래커 현상. 왜 그럴까요?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자, 위쪽에 중국이 있죠, 중국. 자, 위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자, 펜이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이쪽에 가면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는 여기 껴있어요. 자, 중국에는요, 노동력이 값쌉니다. 그죠? 인건비가 싸요. 거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요, 기술력이 그동안 우리가 낮았죠. 거기서 밀리는 겁니다. 이 안에 끼어서 마치 호두까기가 안에 딱 물린 것처럼 압박을 받고 있죠. 네.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넛크래커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여기 껴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아직까지 중국의 인건비는 쌉니다만, 지금 기술력은 일본하고 미국 못지않게 지금 올라와 있죠. 하지만 그동안 이 넛크래커 현상을 비유할 때 우리나라를 많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분단.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전쟁이 난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던 거 투자자금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때는 돈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그 전쟁이에요. 해외. 예를 들어서 이제 터키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못 찾아요. 그런데 터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 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거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당연히 돈을 못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전쟁이 다시 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휴전 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환율 변동에 되게 민감합니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거 역시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대외 변수에 취약한 산업 구조. 이게 뭡니까? 미국 금리 인상 시 주가 조정이 나올 거고,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분명히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산업 분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산업 분석, 이 산업의 동향 분석은 투자기업 선별 시에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이에요, 선행. 산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산업을. 그리고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산업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투자 업종 및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지표를 분석을 해라. 해당 산업의 실적, 증권사 보고서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또 나옵니다. 자.
자, 먼저 연결고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기업들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운, 조선, 철강. 자, 먼저 BDI 지수. 여러분 다 아시죠? BDI 지수가 뭔지. 이 발틱 운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BDI 지수는 해상 운임의 동향을 집계를 해서 나타낸 해운업계의 주식 차트와 마찬가지예요.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과정하에 한번 보도록 하죠.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만큼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해상 운임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체는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실적 좋아지겠죠. 많이 실어 날리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날릴 물량은 정말 많은데 배는 오래 걸리잖아요. 이 물량을 계속 날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한정된 배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선박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업체는 또 같이 호황기를 맞습니다. 해운업이 호황기 맞으면 당연히 조선업도 같이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배는 뭐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죠. 그러면 당연히 철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업체는 또 호황기를 맞게 되죠.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이번엔 정유화학입니다. 자, 정유는요.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상승했을 때 당연히 샀을 때 처음에 기름을 사들였을 때 가격하고 팔았을 때 가격, 이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높다면 그만큼의 마진이 남겠죠. 유가가 올라갈 때. 이 가격대에 샀는데 팔 때 보니까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큼 뭡니까? 마진이 남겠죠. 그죠? 그게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해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정제 마진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유가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정유업종. 화학업종은요. 같이 또 보셔야 돼요. 유가가 올라갑니다. 화학업종은 왜 같이 봐야 되지? 석유 수요에 대한 증가를 의미해요. 이 화학 제품을 바로 기름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때 화학 소재 추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학업종들도 수혜를 지금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종. 자, 건설업체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얘기했죠. 해외 건설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거기서도 표현이 되죠. 국제유가 하락은 수주 지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설,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서 보통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중동 지역은 어떤 돈으로 우리한테 돈을 줄까요? 지불할까요? 바로 기름을 팔아서 지불해요. 그럼 기름 가격이 떨어집니다. 걔들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공사 수주 많이 줄까요? 못 준다는 거죠. 유가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건설주도 같이 묶어서. 자, 그리고 증권주. 요즘에 안 올라가죠? 잘. 증권주는 주가지수하고 연동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증권주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증권주는요. 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같이 상승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왜 그러냐? 지수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맞죠? 떨어지는데 막 사고 팔고 합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 종부터 사고 저 종부터 사고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동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게 되죠.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증권사 60% 이상이에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손절해야 되겠다. 손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꽉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수입이 감소하죠. 그만큼. 자, 반도체 업체는 뭘 보셔야 됩니까? 바로 DXI 지수, DRAM Exchange Index. 이게 뭐냐면, 자, DDR2, 낸드 플래시, 이런 DRAM과 관련된 주요 칩들의 가격을 합한 거예요. 합해서 평균치를 내서 산출하는 게 바로 DXI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뭡니까? 이 반도체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의미고, 반도체 가격은 어떨 때 올라갑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DXY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더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과거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의 주식 전문가하고 현재 주식 전문가는 다르고요. 과거의 개인 투자자하고 지금의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높아진 수준에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 내용들만 다 머릿속에 넣으신다면은 그 어떤 외부 변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부터 1강부터 해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사실 한 번에 더 요약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포인트를 뽑아놨으니까 지금 내용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고지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3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3시부터 4시까지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시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공개 방송 시간에 참여를 하셔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더 알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명민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